감염내과가 뭔지를 뭐 하는 데인지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감염내과가 뭐 하는 데냐고 물으면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환자 의뢰하시거나 할 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감염내과 소개를 간단히 하고 불명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로 환자를 분류를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이 나면 이제 감염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건데 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감염이냐 아니냐로 사실 크게 이렇게 한 50대 50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과가 감염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이제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과 같으면 내과 예를 들면 뭐 순환기 내과라도 이제 심장에 이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모든 과가 이렇게 감염과 비감염성 질환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물론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만 보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환자들이 감염에 걸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과가 이렇게 걸쳐 있게 되는데 감염내과는 이제 이 분야를 보는 그러니까 모든 과에 걸쳐서 이제 감염성 질환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감염성 질환에서도 열이 날 수 있고 염증 인자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감염성 질환인 환자도 저한테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CRP가 높아서 보낸다, 뭐 열이 난다. 결국은 사실은 이제 두루두루 알아야 감염내과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또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에는 다양한 부위에 다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뭐 심혈관계, 호흡기, 간담도, 위장관, 비뇨기, 근골격계, 피부. 뭐 감염이 안 생기는 부위는 머리카락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양하게 잘 모른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염내과 의사는 탐정과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의뢰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단이 나면 치료는 사실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의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플로우를 만들어 봤는데 원래는 이제 감염내과의 이제 바람직한 롤은 감염 의심 환자가 있으면 각과별 진료를 받고 진단과 치료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환자가 좋아진다든지.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감염내과 협진을 하는 거고, 그럼 제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도움을 드리고, 때로는 저도 잘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상당수에서는 분류하기 힘든 이상한 환자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호흡기 감염 센터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호흡기 감염만 보는 과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사실 대부분 호흡기 환자를 사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분야의 감염 질환을 이제 다루고 있는 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과 소개를 어떻게 할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크게 사실 감염 질환은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뭐 수십 가지도 나눌 수 있는데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불명열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사실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불명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명열은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원인을 다 모르면 다 불명열인가? 사실 이제 컨설트를 의뢰 주실 때도 불명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서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개원가에서 보낼 때도 불명열이라고 사실 의뢰서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불명열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질병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흔한 질환이 있고 감기와 같이 그리고 아주 드문 질환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질병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전형적일 수도 있고 전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흔한 질병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누가 봐도 진단하기 쉬운 병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드문 병은 워낙 드무니까 잘 모르니까 전형적으로 나타나도 진단하기 어렵고, 흔하지만 또 이상한 양상으로 나타나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드문 질환이 아주 전형적으로지 않게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 진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불명열은 이 영역에 속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병인데 이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흔하고 티피컬한데 개원가에서는 예를 들면은 검사를 바로바로 할 수 없으니까 검사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신우신염인데 소변 검사 해보면 아는데 검사가 당장 안 되니까 열이 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명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내면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명열은 아닌 거죠. 불명열에 대한 정의는 이제 1961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열이 이제 38.3도 정도 나고 그런 기간이 3주 정도. 그러니까 3주 내내 매일 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3차례 이상 정도라고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열 나는 정도가 충분히 이 정도는 나야 되고 기간이 이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저는 이때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지만 상상을 해봐도 외래에서 무슨 검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막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조항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로 그러니까 3일 이상으로 줄었고, 입원을 하지 않아도 한 3번 정도 외래를 방문해서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로 이제 1990년도쯤에 조금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이런 표정을 하시면서 몇 달째 미열이 난다고 하고,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이제 체온을 재보니까 이 정도 열이 난다고 실제로 오십니다. 제 외래로. 정말 발열인가. 이제 열의 정의는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 이게 열이 되겠죠. 정상 체온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백 명의 건강한 남자, 여자 이제 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체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평균이 37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6.5도에서 37.5도 사이를 정상 체온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어떤 분은 그보다 낮기도 하고 그보다 좀 더 높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전과 오후는 이렇게 체온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오후에 열을 재면서 매번 오후마다 열을 재면서 37.5도니까 나는 몸이 이상한 거라고 찾아왔을 때 물론 열 아니니까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원인을 찾는 검사를 기본적인 것들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은 환자를 좀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열의 정의가 다르다는, 이거는 이제 내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뭐 운동을 하면 당연히 열이 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과식하면 이제 뷔페 식당 가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면 한 1도 정도 상승한답니다, 체온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배란기에 한 0.5도 정도 올라간다고 돼 있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열이 좀 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38도, 39도 열은 안 나겠지만 한 0.5도 정도의 체온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난다고 왔을 때 진짜 열이 나는가를 이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정말 열이다 하면은 이제는 이제 열이 나는 양상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 또 우리가 패턴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에게 이제 제가 종이에다가 적어 오십시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킹하는 그런 양상의 열이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나기도 한다. 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삐죽삐죽 올라가서 고열이 막 나다가 또 치료가 잘 되면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갖는다. 이거는 임파선 암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열이 없다가 또 일주일 동안 열이 확 났다가 또 그러고 또 열이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병이 다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 그림은 그냥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도움은 잘 안 됩니다. 이건 제 환자 바이탈 차트를 좀 제가 따온 건데요. 상대적 섬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이제 몸이 이제 열이 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서 한 0.5도 정도 오를 때마다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환자 보시면은 40도가 날 때나 37도가 날 때나 맥박수는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상대적인 섬액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열이 별로 안 오르는데 환자의 심장 박동수는 확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또 상대적 빈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진단적 가치가 조금 있습니다. 이 자체를 무슨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진단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제 환자는 체온될 때 펄스 레이트, 그러니까 맥박수를 항상 재달라고 제가 코멘트를 남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감염내과 환자뿐만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왜 불명열이라는 이건 사실 진단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이 어떻게 진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현상에 대한 진단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병이 되겠는데 그럼 왜 원인을 모르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 자체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는 그 병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형체적인 의미지만 그 병의 실체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의사의 경험 부족과 편견이겠죠. 그 중에 저는 편견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내과 의사는 맨날 균이냐 아니냐 이 고민만 할 것 같고 환자를 볼 때 그다음에 심장내과 선생님은 심장 문제인가 아닌가만 맨날 고민하고 또 호흡기 선생님은 폐가 문제냐 아니냐만 항상 고민하고 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이런 편견이나 경험 부족이 작용하니까 원인을 잘 못 찾는 거가 되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불명열의 3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 그리고 종양, 그리고 이제 염증성 질환, 일종의 이제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원인들이 있는데 다양합니다.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내분비, 혈종, 이게 혈액 종양이 아니고 그 헤마토마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드럭 피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거짓 발열이라는 진단명도 있습니다. 환자가 일부러 내는 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겠지만 이제 2차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열을 내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케이스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체온계를 손으로 막 부벼가지고 열을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 손에 막 마찰 때문에 화상 입고 막 그런 게 나중에 발견되고 그래서 증례 보고한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염내과는 사실은 이런 실제 감염뿐만이 아니라 열이 나는 모든 환자에 있어서 이게 암이냐, 뭐 류마티스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 1960년도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실제 이제 불명열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진 경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요 3대 원인이 이제 감염이 처음에는 한 36%, 종양이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거의 2명 중에 1명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왜 지금 와서 더 이렇게 원인을 못 찾는가? 그거는 점점 더 실력이 부족해져서가 아니고 이건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CT, MRI를 자유롭게 찍을 수 있고 또 검사 기법들이 아주 발달해서 균을 찾아내거나 암을 찾아내는 기술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암이나 감염증이 원인을 못 찾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 정말 원인을 모르는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이 이만큼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엄청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불명열 환자들은 정말 돈을 많이 쓰거든요. 보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별거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 자기 비용을 내고 검사하는데 일주일 내내 검사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원인 규명의 어려움은 환자의 말에 이제 진단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환자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모니터만 쳐다보고 무슨 검사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에 환자가 이야기해주는 단서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만져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진찰을 대부분 잘 안 하겠지만 바쁜 환경 가운데 진찰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환자를 벗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지 않는 이상 놓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커져 있는데 겨드랑이를 들어보세요 하고 그 땀이 나 있는 겨드랑이를 열심히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나름 진찰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만져지는 게 없네요. 그럼 CT나 MRI를 찍어봅시다 했는데 CT나 MRI를 찍었는데 왜 진단이 안 나옵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찍으면 뭐 이렇게 투시 안경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CT나 MRI에서 뭐가 보이려면은 해부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병이 다 해부학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변화, 어떤 그런 아주 그 미세한 변화들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T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에는 이제 펫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능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장비들도 개발이 돼서 이제 펫CT도 이제 불명열 진단에 이용은 되지만 사실은 이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고 환자가 다 돈을 내고 이걸 하기가 쉽지 않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거나 이럴 때는 실제 아픈 부위가 있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불안정하고 그러면 CT 찍으러 가지도 못하고 콩팥이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CT도 못 찍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도 못 찾고 불명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소는 노운인데 의사는 언노운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단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불명열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원인이 밝혀진 70명 정도의 환자를 봤더니 이렇게 수많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말에서, 진찰 소견에서, 검사에서 한 1000개 정도 되는 단서가 있었는데 실제 그 최종 진단을 이제 내리는데 실제 도움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단서들이 거의 80%에 육박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T나 MRI를 찍어서 뭐가 이상 소견이 있다고 판독이 나와서 거기를 열심히 뒤졌는데 실제 진단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불명열은 결국은 과도하게 쓸데없이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환자분들 이게 이 사람은 불명열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샅샅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뭘 떨어뜨리고 왔는데 내가 어느 방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난다 그러면 모든 방을 다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잘 따라오시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원인을 여전히 모르는 경우에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신뢰도가 막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과정은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영상 검사를 하라고 돼 있고 만약에 영상 검사에서 뭐가 이상이 있으면 조직 검사도 하라고 돼 있고 그런 게 없어도 골수 검사 이런 것들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원인을 모를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또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계속 검사만 하다가 이제 원인이 밝혀지기도 하고 원인을 못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뭐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단서는 없고 환자는 계속 열이 나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열이 나지만 죽지는 않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의사의 경험에 이제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뭐라도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경험적 치료를 하라고 실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치료를 하느냐 뭐 항생제를 줘본다든지 결핵 치료를 하라고도 돼 있고 뭐 소염제,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염제를 염증을 깔아앉혀보자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써보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권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치료를 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불명열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데 불명열 환자를 한 6, 7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원인을 찾은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그래서 의사의 경험 부족과 편견이 저는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 직원 한 분이 불명열이 있었고 한 일주일 정도 검사를 했는데 골수 검사 빼고는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의심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항생제를 썼는데 한 일주일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래도 좋아졌네. 일단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저는 경과관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며칠 전에 다시 오셨어요. 열이 또 나서. 그래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골수 검사 해야 될 것 같고 추가 검사 다시 뒤집어 봐야 된다. 최대한 이게 병 자체가 원래 이런 거고 원래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검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